자, 승낙. 지난 시간에 승낙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수업을 마쳤던 것 같은데, 승낙은 청약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의 명확한 거래 의사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고 청약의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 청약이 있는데, 반대 청약은 우리가 청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학습을 했지만 이건 승낙이 아니에요. 반대 청약은 뭐죠? 청약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라는 거죠. 역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의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어떤 변경, 계약 조건의 변경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청약이 되며 원청약의 거절입니다. 자, 근데 CISG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청약에 대해서 부과를 어떤 뭐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부과하거나 제한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승낙을 의도하고 있지만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 청약. 자, 이게 왜 반대 청약이 되냐면, 우리가 앞서 승낙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계약을 여기서 무조건이란 건 상대방이 거래 제의했다고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약 체결의 의사에 해당되는 그 조건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청약과 내가 승낙하는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은 거울을 뜻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mirror image rule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좌우 반전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내 모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서로 거울을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같은 내용,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낙은 경상의 원칙을 적용을 받아서 청약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ISG도 이 청약에 대한 어떤 승낙이 어떤 그 청약 계약 내용의 제한이나 변경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승낙이 아니라 청약에 대한 거절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인 CISG도 이 경상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상의 원칙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곤란하고 좀 피곤합니다. 뭐든지 융통성이 없고 좀 빡빡하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CISG가 우리가 뭐 무역의 거래 조건을 다 학습하고 나면 이제 CISG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상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성립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ISG는 이 경상의 원칙을 조금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완화하는 입장이 뭐냐라면, 이 청약에 대한 승낙자의 승낙의 내용이 어떤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변경이 계약 내용, 그러니까 즉 청약 내용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뭐 사소하거나 경미하거나 미미하거나 한 변경은 그냥 승낙으로 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뭐 실질적 변경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CISG 19조도 이 실질적 변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예시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무역 계약의 거래 조건에 해당되는 뭐 품질이라든지 뭐 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청약과 승낙이 완전 거울을 바라보듯이 경상의 원칙에 입각해서 똑같지 않더라도 사소한 변경이라도 인정하자라는 취지를 CISG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가조건부 승낙이라고 되어 있는 CISG 제19조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그런 말이 있죠. 승낙을 의도한 청약이에요. 나는 거래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을 추가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 변경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품질이나 수량이나 가격이나 뭐 선적이나 뭐 포장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정말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승낙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하살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가 조건이 승낙에 대해 추가한 조건이 실질적 변경이면 그건 청약의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이 되는 거고, 그게 실질적 변경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승낙으로 보자, 예,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애매한 승낙이 있어요. 이거 이제 뭐 부가조건부 승낙처럼 유효하지 않은 승낙의 한 종류인데, 승낙을 한 거야 만 거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 좀 의사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주위 사람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 그런 경우 승낙이 아니야.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을 유효한 승낙이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애매모호한 의사표시에는. 자, 그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승낙에 침묵 또는 부작위가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부작위란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영어 표현으로 하면 발음이 안 돼요, 갑자기. inactivity입니다. 액티브가 뭐예요? 행위죠.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었어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침묵 또는 부정이가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럼 이걸 승낙으로 볼 수 있느냐?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왔고 관계가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만 이야기를 꺼냈어. 그냥 자동 갱신이었어.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런 식으로 거래 관계가 구축되어 왔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우에 유효합니다. 왜? 거래 간행이니까. 근데 새롭게 거래를 틀고 새롭게 청약을 하고 새롭게 승낙을 하는 관계인데 아무 말 안 해. 아무런 행동도 없어. 그러면 그거를 뭐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자, 승낙의 방법입니다. 승낙의 방법은 우리가 무역계약의 특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특별한 어떤 요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수단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전화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뭐 전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청약의 효력 발생은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 때, 그러니까 발신한 때가 아니고 언제? 도달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도달. 그래서 청약은 도달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했을 때 효과가 발생된다. 효력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낙은 언제가 될 것이냐? 승낙은 각국의 입법에 따라서, 각국의 그 법리에 따라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뭐 여기서 뭐 대하자간, 뭐 격지자간, 뭐 강의 자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하자간이 뭐예요? 대면, 얼굴 마주 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 혹은 전화도 사실 얼굴 마주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바로 이게 내 말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얼굴 마주 보고 대화하는 거랑 같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근데 문제는 무역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격지자 간의 문제가 돼요. 예, 우편 또는 전보. 우편 또는 전보.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 영국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얘만 좀 특이해요. 요 관련된 내용이 교재의 172쪽,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전에 CISG가 우리 어떤 국회에 비준 동의를 거둬서 유엔 이 협약에 가입되기 이전에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CISG의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격지자 간 거래에 있어서의 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도달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달주의로 보는 게 바람직해요. 왜? CISG가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CISG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CISG 제18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지정된 기간 안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CISG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피청약자가 청약자한테 승낙의 의사를 보내는데 내 승낙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유로 늦게 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늦게 갔다. 그러면 승낙이 지연 도착했겠죠. 아니면 배달 사고가 났다. 도착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신주의가 영국은 발신주의니까 괜찮죠. 왜? 영국은 발신주의니까 의사를 던지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승낙의 효과가 발휘되니까. 승낙의 효과가 발동된다. 승낙이 효력이 있다는 말은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일단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배달 사고가 나면 그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CISG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세 번째 문단에 밑줄 그어져 있죠. 뭐라고?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유효하다는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알리면 뭐 구두로든 그러한 취지를 발송하면 효력을 갖는다. 승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유효하다는 얘기야. 조금 늦었어요. 승낙의 의사가 좀 늦게 왔어. 늦게 왔지만 청약자가 검토해 봤을 때 문제 없어. 문제 없으면 이거 그냥 계약 체결하는 걸로 하자라는 취지를 보내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CISG의 입장입니다. 여기서도 CISG가 그런 입장인 게 드러나죠. 웬만하면 계약 체결하고 싶어하는.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연된 승낙인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정상적이었다면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나 중간에 뭐 배달 사고나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제때 도착했을 애야. 착한 애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경우에는 그 밑에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서한이나 문서가 통상적으로 전달될 경우라면 원래대로라면 제때 갔을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적기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그걸 입증했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뭔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늦게 가게 됐어. 그걸 입증하게 되면 반대로, 이건 좀 반대죠. 청약자가 그 청약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의사, 이걸 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거로 봅니다. 뭐 두 개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결국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지연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도록 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승낙의 효력 소멸과 관련해서 승낙의 withdrawal, 철회와 관련된 거죠. 승낙도 마찬가지로 청약처럼 도달주의를 채택하기 전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원래의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피청약자가 이를 뭐 자기의 착오나 실수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withdrawal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승낙의 의사가 도달하여 효력 발생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밑에 리보케이션, 취소는 승낙의 취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낙의 거절도 없어요. 승낙의 거절은 없는 이유가 뻔하죠. 할래? 오케이 했는데 오케이를 거절할 수 있냐 이거야. 저쪽에서 콜 했는데 우리 그 이제 무슨 한 게임 포커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 콜 했어요. 이쪽에서 배팅을 했는 거를 저쪽에서 안 받을 수 있지만 저쪽에서 콜 했으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 그죠? 갬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갬블의 룰이에요. 그렇잖아. 콜을 거절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낙의 거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낙의 취소는 승낙의 리젝션이 아니라 리보케이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승낙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승낙이 유효하게 됐다는 것 그거는 뭐다? 계약이 성립됐다는 뜻입니다. 승낙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낙이 효력이 생겨났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승낙이 효과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승낙이 도달하기 전에는 빠꾸시킬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승낙이 도착했어. 효과가 생겼어. 그때는 승낙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취소의 문제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칠판에 있는 그림. 청약자가 있죠. 청약자가 있고 피청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해요. 그리고 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발신할 때, 도달할 때, 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 중에 뭐다? 도달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승낙도 피청약자가 내용을 확인해보고 승낙을 하겠죠. 그리고 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도 발신할 때, 도달할 때, 인지했을 때 중에 CISG가 뭘 채택하고 있다? 도달했을 때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상대방에게 의사를 던졌을 때 그 의사가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던 걸로 만들고 싶어. 내가 착오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철회한다고 그러죠. withdrawal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데 도달하기 전에 효력이 발생시키기 전에 빠꾸시킬 수 있는 거예요. W. 여기도 승낙도 마찬가지. W 할 수 있어요. 근데 R. 효력이 발생시킨 후에 취소시키는 거는 뭐만 된다? 청약만 된다. 승낙은 그게 없다. 그게 없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뒤에 이제 우리가 CISG를 공부할 때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 피청약자가 보내는 승낙이 도착해서 계약이 성립시키기 이전에 청약자는 이 리보케이션, 청약의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승낙의 취소는 없다. 그거는 뭐로 간다? 계약 취소로 간다. 왜?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승낙에는 리보케이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청약의 취소는 무조건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CISG를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이라면 다 청약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달려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청약자가 청약을 했어요. 피청약자한테. 그래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승낙을 보냈는데 이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취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요 사이에 이 피청약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건을 준비하거나 뭐 제작에 들어가거나 계약이 성립됐고 체결됐다는 걸 믿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승낙이 도달하기 전이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걸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피청약자의 손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취소,
리보케이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CISG 원문을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절은 마찬가지로 리보케이션처럼 청약에 대한 거절만 있다. 승낙에 대한 거절은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서식 싸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 서식 싸움.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청약이 있고 반대 청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무역이 됐든 뭐가 됐든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협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의사표시와 교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조건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제한이 걸리고 뭐 등등등등 하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게 의사가 전달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무슨 뭐 감정 싸움도 아니고 서식 싸움, 뭐 어떤 다툼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보내고 저기는 이렇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계약 서식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하도 교섭을 많이 하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진짜 계약 내용인지 서로에게 뭐 오해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계약 이행 단계에서 분쟁의 씨앗이 된다거나 분쟁 발생이 된다거나 그렇게 확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서식 다툼인데 이 계약서식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도 앞서 얘기한 경상의 원칙 때문이에요. 승낙은 무조건 청약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그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내는 청약 내용이 계약 성립의 내용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계속 교섭하고 계속 반대 청약하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라스트 샷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후 서식 발송자 원칙, 뭐 최후 송부 서식 우선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상대방하고 거래 교섭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청약, 쉽게 말해서 반대 청약을 하다가 승낙이 있기 전 마지막 반대 청약, 그게 실제 계약 내용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최후 서식 송부자 원칙, 뭐 최후 서식 승리 원칙, 라스트 샷 독트린, 그 뜻입니다. 그래서 CISG도 보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승낙을 의도하고 있거나 부가 제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 내용이 CISG 19조에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약의 마지막 변경, 그리고 그런 쉽게 말해서 마지막 승낙 앞에 있었던 마지막 반대 청약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CISG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교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어떤 서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또 방안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충돌 제거 이론. 이거는 이제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양 당사자가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계속 청약하고 반대 청약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계약 내용에 합의돼야 할 사안이 한 10가지라고 친다면 그 10가지 중에 한 9가지 정도는 합의에 이르고 뭔가 한 가지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역 거래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양국이 뭐 어떤 최근에 있었던 것, 베트남에 있었던 것처럼 뭐 북미 간에 협상을 하는데 9개는 딜이 이루어졌어. 합의가 이루어졌어. 근데 1개가 안 돼. 그것 때문에 합의가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1개 빼고 9개만 가지고 양국 정상이 언론에 나와서 합의하고 그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합의하는 걸로 협상하는 걸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충돌 제거 이론도. 자, 그리고 이러한 서식 싸움,
계약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청약과 반대 청약이 수없이 교섭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완전 합의 조항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완전 합의 조항이란 건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뭐 거래 제의도 할 것이고 구두로 의사도 전달할 것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우리 계약서에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교섭이나 모든 언질이나 모든 구두 합의 이런 것들은 다 흡수되어서 최종적인 그 계약서만 우리의 실질적인 계약이고 그 앞에 있었던 교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완전 합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조건 거래 협정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서식 분쟁이나 계약과 관련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 국제 매매 계약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포괄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일반이란 말이 제네럴하다는 말이 표준 계약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뭐 당사자 사이에 어떤 특이한 부분 아니면 좀 특징적인 부분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표준적인 계약을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어떤 계약 교섭이나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합의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서면 합의의 원칙. 서면 합의의 원칙은 뭐냐면 계약 조건을 무조건 서면으로 합의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이건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오래 걸리겠죠. 무조건 서면 합의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전자계약이 대안이다. 예전에는 이게 뭐 전통적인 어떤 서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 전자적인 방식이 응답이 빠를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이 뭐 응답이 빠를 수 있으니까 대안으로 해결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 서신으로 무역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메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런 거 배웠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무역 계약 체결하고 거래 협상하고 교섭을 하는데 거의 이메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대하자간, 격지자간 할 때 우편, 뭐 전보, 전화, 구두 이런 거 있는데 이메일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애매해요 이게. 왜? 이 CISG란 게 19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메일 없었잖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좀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긴 해요. 어찌됐든 뭐 이런 방식들로 서식 싸움에 대한 예방책을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자, 앞서 우리가 뭐 서식 분쟁 얘기도 했고 청약자와 피청약자, 수출자와 수입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그렇게 거래 내용, 계약 내용 가지고 싸웠어요. 왜 싸웠겠어요? 계약 합의를 제대로 하고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그 계약 합의 내용이 결국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교섭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청약과 반대 청약이 오고 가고 교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무역 계약의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무역에서 실제 필드에서 거래의 어떤 건건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7개에서 8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거래 조건으로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품질, 수량, 대금, 뭐 단가라고 하는 대금, 그리고 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물품을 선적하는 시기, 보험, 그리고 만약에 계약 이행과 관련돼서
한쪽에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매매 계약서나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에 무역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QQPPPSI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CISG 19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 변경에 제가 명확하게 답은 없다 했는데 얘가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건 제공하고 있어요. 뭐라고? 품질, 수량, 대금, 대금 지급, 인도 장소, 시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앞자 딴 거예요. 영문 이니셜 앞자. 첫 번째 Q는 그래서 품질,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퀄리티. 두 번째 Q는 퀀티티예요. 수량. 세 번째 P는 프라이스, 단가. 네 번째 P는 지급 방법, 페이먼트.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Q부터 봅시다. 품질 조건.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 매도인과 매수인, 청약자와 피청약자 간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한쪽이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때 합의해야 되는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 물품의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품질의 물건을 가져다 줄 것이냐. 수출하는 물품의 품질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 앞에 얘네들 유명하잖아. 뒷모습만 봐도 알죠. 누군지. 앞모습 보여줘도 되나? 어쨌든 라이언 인형을 만들어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얘가 라이언이 아니야. 그냥 노란 인형이야.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 그렇죠? 거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퀄리티를 요구할 거 아니야. 품질 조건을 요구할 거냐. 그래서 이 품질 조건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품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품질 결정 방법은 샘플입니다. 샘플. 견본. 견본대로 만들어주세요. 이거죠. 견본 보내고 요대로 만들어주세요. 가장 확실하죠. 견본대로 안 오면 라이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뭐 딴 게 왔어. 브라운이 왔어. 브라운은 저기잖아. 라인 쪽이잖아. 그죠?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그죠? 노란색 털 없는 사자를 요구했는데 곰이 왔다. 그럼 좀 문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샘플로 요구하는 거, 상대방에게 이러한 샘플을 맞춰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강의 자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샘플하고 완전히 똑같게 만들어주세요. 란 표현은 위험해요. 인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재봉선이 약간 삐뚤어졌다. 재봉선이 뭐 오차가 0.01mm 난다. 이런 거 갖고 트집 잡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샘플하고 가장 유사하게 대체로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fully equal to 샘플 뭐 이런 표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품질에 관련된 이 샘플의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매도인 견본, 매수인 견본. 이건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매도인이면 매도인 견본이고 받는 사람인 매수인이 견본을 보내면 매수인 견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견본과 대응 견본, 오리지널 샘플과 카운터 샘플이 있는데 이거는 청약과 반대 청약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처음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걸 받는 생산자나 제조자나 뭐 수출자 입장에서 샘플을 받아봤는데 이렇게는 못 만들어. 그래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 보낸다면 그건 이제 대응 견본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보관 견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뭐 계약 체결할 때 보내주고 받는 게 아니라 물품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 만들어진 최종 생산물이 처음에 요구했던 그것과 품질이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키핑해 놓는 거. 그걸 보관 견본이라고 하고 제3 견본은 뭐냐면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자가 제3자의 주문을
의뢰해서. 그러니까 수입자 말고 수출자 말고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수입자가 오더를 해서 수출자가 물건을 준비하는데 수출자가 직접 안 만들고 다른 사람 시켜서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잖아. 예, 그걸 제3견본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자한테 보내기 위한 견본. 자, 그리고 선적 견본이 있어요. 선적 견본은 뭐냐면 앞에 견본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물건을 다 만들었어. 1000개 만들었어. 그래서 그 1000개 중에 하나를 빼요. 그래서 따로 보내요. 뭐 비행기로 보내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보내요. 그래서 네가 원한 물건, 네가 주문한 물건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중에 하나 보낸다. 요렇게 1000개가 간다 정도로 보내는 거. 예, 그거를 선적 견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샘플에 의한 거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상표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상표 그 자체가 품질인 경우. 갤럭시, 아이폰, 뭐 나이키, 아디다스. 예. 그러면 그 브랜드 자체가 생산해내는 물건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품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규격에 의한 매매, 뭐 ISO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KS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공업 아니면 뭐 공인된 기관의 검사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소비자 물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중간재나 부분품이나 부품 같은 경우에 무슨 어떤 규격을 갖추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규격에 의한 매매가 사용이 되고, 자, 명세서에 의한 매매 있습니다. 명세서에 의한 매매, 이거는 샘플을 만들 수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나 명세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을 수출한다. 선박을 샘플을 만든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선박 정도 되는 사이즈면. 그럼 뭘 보낸다? 선박의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뭐 설계도 이런 걸 보내요. 이렇게 만들어 줄게. 예,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게 명세서에 의한 매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품에 의한 매매입니다. 표준품은 뭐냐면 주로 농산물 같은 거예요. 사과. 사과가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에 출하되죠. 근데 이제 봄에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요구합니다. 샘플 보내줘. 사과 샘플.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공산품은 뭐 제가 앞에서 뭐 인형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형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인형 샘플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생산자 그러면 인형 그 샘플 바라보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 근데 사과를 이만한 사과를 샘플로 보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그 가수원에서 나는 사과가 다 이만큼 생겼냐 이거야. 그걸 보장할 수 있냐 이거야.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표준품으로 합니다. 표준 중등 품질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평균 중등 품질, Fair Average Quality, FAQ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곡물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제품, 뭐 예를 들어 곡물이면 곡물, 아니면 뭐 사과면 사과, 이런 것들의 어떤 중간급 중품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지. 요구하는 조건이 나한테 보낼 때 그런 걸 보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GMQ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판매 적격 품질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이 물품이 수입돼 가지고 수입국에서 물건을 받을 때 소비자한테 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목재나 어류 같은 거, 냉동 어류 같은 거, 최소한 내가 너한테 냉동 어류를 수입해 오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팔려고 하는데 뭐 썩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해가지고 못 팔 정도면 왜 사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한테 이게 냉동 어류란 게 자체가 뭐 어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하기 쉬웠고 보관하기 어렵고 뭐 냉동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최소한 여기 와가지고 소비자한테 팔 수는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물품들을 거래할 때. 자, 그 다음에 원사 거래, 뭐 면화, 목화 있죠. 그런 것들을 거래할 때 어떻게 한다? 보통 품질 조건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품질을 중등품, 보통품, 요 정도, 표준품 이렇게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서 통과한 거, 그거를 보낸다. 그거 정도의 품질로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보통 품질 조건으로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점검 매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BWT 거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세 창고도 거래. 이건 뭐였죠? 일반적인 수출하고 좀 달랐죠. 수출자가 미리 수입국에 물품을 가져다 놓고 거래가 체결돼서 수입자가 물건을 보세구역에서 빼가는 거. 그거 BWT 거래였죠.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점이 장점이 그거라 그랬죠. 수입자 입장에서 물품을 확인해보고 살 수 있다. 그렇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COD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COD도 점검 매매예요. 점검 매매의 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품질의 결정 시기. 물품의 어떤 품질을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이제 정하는데 그 요구하는 품질이 달성돼야 하는 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무역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국제 운송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물품을 수출을 해요. 뭐 한 달 이상, 뭐 짧게는 20일, 15일 이렇게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물품의 품질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선박에 선적할 때의 품질이 요구하는 그 계약 조건에서 말하는 품질인지 아니면 운송이 끝난 다음에 양육항, 목적항에서 도착해서 하물을 내렸을 때의 품질이 계약의 품질인지를 정해야 돼요. 품질 수준만 정할 것이 아니라 이 품질이 어느 시점에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 품질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선적 품질 조건. 그리고 반대로 양육 품질 조건. 선적 품질 조건은 뭐겠어요? 선적지. 출발할 때 품질. 양육 품질 조건은 뭐겠어요? 도착했을 때. 항구에 도착했을 때 품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걸로 얘기를 들면 지금 밑에 표준품 매매의 GMQ 조건입니다. 제가 뭐랬죠? 판매 적격 품질이라고 했어요. 그 판매 적격이란 건 최소한 수입국에서 수입국의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물품을 선적할 때 이 품질이 해당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운송이 끝난 다음에 목적항에서 양육할 때에 이 정도 품질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반대로 FAQ가 있습니다. 중등 품질의 물품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적지 조건이 됩니다. 이게 선적 품질 조건이나 양육 품질 조건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품질의 결정 시기를 선적 품질 조건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선적할 때 물품을 배에 실을 때 품질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근데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뭐 바닷물이 들어간다든지 뭐가 발생해서 뭐 습기가 찬다든지 등등해서 이 물품의 퀄리티가 훅 떨어져요. 그러면 그 품질의 퀄리티가 떨어진 책임, 품질의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적 품질 조건은 이미 선적할 때 품질의 퀄리티 수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수출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피해도 없어요. 누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 수입자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육 품질 조건이면 최종 목적항,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미국 LA로 간다고 쳤을 때 LA에 도착했을 때 계약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물품을 실을 때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실어 보냈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의 책임이고 수출자의 피해고 수출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선적 품질 조건이냐 양육 품질 조건이냐를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와 연장선으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으로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를 보면 그 답이 더 확실해집니다. 자, 곡물 그러니까 뭐 호밀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품질 결정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일 케일이 있습니다. TQ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수출자, 매도인이 물품의 물품을 선정할 때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인인 수출자가 훨씬 유리하죠. 나는 선적할 때까지만 품질을 유지시켜주면 되니까 물품을 배에 싣고 난 다음부터는 수입자 문제야.
이게 TQ입니다. 테일케일. 자, 두 번째 라이텀이 있습니다. 라이텀. 라이라는 게 이게 러시아 호밀이고 러시아 호밀을 거래할 때 간행이 이 어떻게 보면 품질 결정 시기가 된 건데 이건 뭐냐면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항에서 양육할 때까지 품질의 수준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사고 나면 수출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수입자가 유리하죠. 이렇게 하면 자, 세 번째 C 데미지가 있습니다. SD. 요거는 절충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근데 뭐 중간에 운송 도중에 해수에 의한 손해. 그러니까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 가지고 발생하는 품질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수출자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게 세 번째 C 데미지입니다. 요거는 곡물에 대해서 품질을 결정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곡물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공산품이 됐든 어떻게든 품질에 대한 조건과 품질 결정 시기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품질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지 계약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확인은 당연히 공인된 검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중요한 게 만약에 계약 내용에서 어떤 특정한 품질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계약 위반이 되겠죠. 계약서에 이 정도 품질을 요구했고 거기에 충족을 시키는 게 당연한 당사자 의무인데 그걸 이행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 되게 되고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계약 서식 분쟁이라든지 청약과 반대 청약을 논할 때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교섭이 늘어지고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처음 국제물품 매매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품질, 수량, 단가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물품의 선적 시기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실제로 뭐 이런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계약 내용에 합의하지 않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삽입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에 대해서 뭐 샘플 거래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샘플의 어떤 품질의 결정 시기에 대해서 계약서에 이게 선적시인지 아니면 양육시인지 아니면 물품이 도착시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수출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품을 보낼 때 좋은 물건이었다. 물품을 보낼 때 라이언이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아니다. 얘는 브라운이다.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라이언이 브라운이 된 거잖아. 뭐 때를 탔거나 뭐 그죠? 사자가 곰이 됐거나 뭐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 결정 시기를 안 정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둘이 싸움 이게 뭐 무역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법원에서 만나요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품질 조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량, 단가, 대금 지급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